이게 노란색이 미국 2년 금리, 그리고 초록색이 이게 10년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 제가 이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지금 금리가 10년물 초록색이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현 시점에서 10년물 금리가 이런 속도로 하락을 하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똑같은 상황이 201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금리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했죠. 나중에 이제 2020년도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과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금리의 방향성은 어떤 현상을 보였을까? 이걸 보면 이때 이제 2019년도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10년물도 금리도 같이 초록색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 환율은 증가를 했죠. 지속적으로. 왜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환율도 안정이 되고, 원달러 원화 자산을 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원화 자산은 약해졌을까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맨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중국이 여러 반도체라든가 이런 수출품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해서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우려감과, 실제 이 당시에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를 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보면 순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금리 2년물 단기 정책 금리는 하락을 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제 금리 하락하는 이런 금리는 2년물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고 10년물로 이렇게 경기를 반영을 한다고 볼 때 금리 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경기가 살아났고 단기 금리 정책 금리는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 이 구간대에 이르러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안정을 보이면서 2019년도 초에는 증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상승을 이어갔었습니다. 이때 이제 즈음에서 우리도 이제 부동산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물론 뭐 본격적으로 살아난 거는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 당시에 금리를 제로 금리화하면서 부동산이 이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떤 현상일까요?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2년물, 10년물이 하락을 할 겁니다.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급락을 하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걸 이제 소프트 랜딩,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연준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기 침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 할 때 이
디프레이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단순한 어떤 수요와 공급에 기인한 가치의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통화, 화폐 가치에 기인을 합니다. 즉 공급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지금 과연 시장에 유동성은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유동성 하에서 과연 화폐 가치가 절상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야 이게 디프레이션이 맞는지 디스인플레이션이 맞는지 이거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프레이션이란 개념 화폐 가치가 절대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런 개념 하에서 시장을 보는 시각이라면 지금 정도는 자산을 팔고 피난처로 자산을 대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가격 조정,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조정 시에 적절하게 성장 섹터에 자산을 배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1년 사이에 거의 9조 달러, 9조 달러까지 연준 자산이 확대가 됐고요. 이제 겨우 7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시장에 매각한 연준의 채권이 1조 3천억 달러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연준이 무한정으로 시중에서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는 시중의 달러 자금을 흡수한다는 그런 취지고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Q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주요한 QT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 매각, 자산 매각이 시행되고 있는 한 달러 가치가 뭐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달러 지수가 100일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달러 지수가 폭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연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최종적으로 요거를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자산 매각을 한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조 3천억 달러 정도 자산 매각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지금 한 테이퍼링의 기간의 2배 정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이러한 테이퍼링을 시행을 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땡크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달러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달러가 지속적으로 QT를 통해서 이 달러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근데 이게 만약에 지나치게 축소가 되면 이 공급 밸브를 어느 정도 잠그면 이게 디프레이션은 안 되겠죠. 디프레이션. 이 밸브의 조정 기능이 연준에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이션이란 이야기는 지금 화폐 경제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준에서 자산 매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당장 뭐 디프레이션을 우려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2024년은 골든 이어스. 테슬라에게 골든 어떤 최대의 해가 될 것이다. 테슬라의 목표 가치를 350달러라고 뭐 이야기를 하네요. 350달러. 최근에 어떤 그 자동 주행의 어떤 여러 결함들 때문에 리콜도 들어오고 뭐 복잡한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 효과와 어떤 성장성, 중국에서의 판매 확대 전망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테슬라의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가에서는 2024년도에 금리 인하 시즌을 맞이해서
주식 시장은 뭐 최대 투자하기에 뭐 적절한 시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뭐 내년도에 디프레이션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디프레이션하고 디스인프레이션은 어느 정도 차이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디프레이션을 우려를 해서 하락을 할 수 있지만 디프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 시에 매수의 관점이다. 이게 전반적인 그런 그 숨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년에는 아무래도 뭐 소프트 랜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텐센트라든가 뭐 홍콩에 상장된 뭐 중국 증시들이 지난주에도 좀 급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홍콩 주식은 어떤 그 중국 그 공산당의 어떤 거버넌시 어떤 성장의 한계 이쪽을 벗어나지 못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부딪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수요일 날 세로 현상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9일 동안 상승을 해서 공파 탐욕 지수가 이제 80이 넘었고 이러면서 어떤 셀매도가 뭐 갑자기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고점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해서 지금은 포모 현상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매도하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뭐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보유한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은 소량 보유한 부분들은 적절하게 뭐 내년 초에 뭐까지 보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내년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으니까 내년도에는 시장에서는 벌써 최소한 4번 이상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이제 배당일이 내일이네 26일. 그래서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되고 아니면 내일 사서 내일까지 보유를 하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다분히 배당을 노린 그런 매수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마다 이제 12월 달, 11월 달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배당이 끝나고 1월 달이 되면 이러한 그리고 또 7일 날은 배당 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이제 그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보유할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종목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러한 수급의 매도세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해서 27일 날은 배당 낙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뭐 27일 날 전체 보유한 물량을 다 던지지는 않아요. 그들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쪽은 성장성이 있고 뭐 반도체 빅사이클의 영향으로 이게 뭐 1월 이후 1월 중순이나 뭐 이때 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속 그 반도체 뭐 빅사이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계속 매년 지속적으로 보유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뭐 매수한 종목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보면
손이 바뀌었죠. 개인들은 팔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뭐 양도세 관련해서 개인들이 많이 던진 것 같은데 이거를 전부 다 외국인이 받아낸 뭐 그런 상황이고,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인 뭐 이런 상황입니다. 고점이 안 나왔어요.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 해서 삼성전자 내년에도 지속 보유가 가능한 그런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도 똑같죠. 뭐 손바뀜이 일어났고 오일선이 살아있고, 단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알테오젠인데요. 뭐 급등은 제가 잘 안 보는데 이것도 이 양도세를 좀 일찍 발표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 팔았죠. 외국인들이 다 받았고 거래량이 생겼고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추가적으로 진입이 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 오토 에버인데요. 오일선이 이렇게 살아있죠. 이거는 아직도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이때. 그래서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확인은 이게 이제 원래는 이 종가를 훼손을 하면 좀 일부 매도 관점인데 워낙 그 이슈 관련해서 뭐 배당 이슈, 지배구조 이슈, 이제 긍정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 기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매도 시점보다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인데 좀 아쉽네요. 이때 장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이게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이 최대 거래량 요 가격이 훼손이 되면 이때 좀 끊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샀다 팔았다는 뭐 단타 종목이 아니고 해서 좀 하락 시에 추가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락 시에도 지속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어떤 저가 추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좀 확대, 이러한 조정을 비중 확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